이게 개인적으로 폭락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질문 묶었습니다. 혹은 또 어떤 유튜버가 올해 청약이 완판이 이어진다면 최소 올해 하락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 다음에 뭐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 신도시 분양부터 청약 도전해봐라 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겹치니까 하는 거고, 이 부분에서 한번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볼게요. 자, 일단은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올해 청약 경쟁률이 높다. 그러면 내 집 마련이 힘들어져서 금매 아니더라도 산다. 그러므로 집값은 오른다. 이렇게 보시기에는요,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지금 체감상으로 집값이 올라간다고 느껴지는 이유, 요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이유는요, 호가가 올라가서가 아니고요, 호가가 올라간다고 느껴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입을 하고, 그러면은 그 뒤로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린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럼 왜 호가가 올라간다고 느껴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 A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전용 84가 9억 2천, 9억 5천, 9억 8천, 10억, 11억, 12억, 이렇게 호가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단지의 호가는 얼마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는 9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내놓는 사람은 생산자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갈 때는 생산자가 내놓는 가장 싼 가격이 실거래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이죠. 집값이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이런 단지들은 9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9억에 내놓는 사람들, 그 전에 실거래가 한 10억 정도 해가지고 배째라고 12억 내놓는 사람도 있는 거고, 급하니까 9억에 내놓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9억, 9.2억 이런 것들이 왜 사라졌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요, 왜 이 가격에 내놨냐? 진짜 급하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역전세 나서 빚을 못 갚거나, 또는 영끌했는데 빚을 못 갚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러면 이거를 빚을 못 갚아가지고 금매가 나와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요거 전세금 반환대출 DSR에서 예외로 해줬다. 그 다음에 영끌했는데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은 뭘 해줬어요? 1월 30일에 DSR을 우회할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왔고, 사실 특례보금자리론 나오기 전에 뭘 하려고 그랬어요? 안심전환대출이 있었죠. 안심전환대출이 나왔는데 요거는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조건이 까다롭다. 얘도 DSR 우회였는데 그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로우니까 특례보금자리론을 너무 조건 없이 딱 내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환 수요가 2월에 어마어마하게 몰리고, 그 다음에 신규 수요까지, 그러니까 신규로 대출받아서 갚으면 되니까 이 조건, 까다로운 조건 만족할 필요 없이 대환 수요들이 여기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부족하니까 뭐가 나온 거예요? 그래도 당장 원리금 자체가 비싸니까, 그러니까 50년 주담대. 그래서 특례 50년 주담대 처음에 나왔을 때 보시면요, 특례 중에서는 처음 2월에 나왔던 대출 중에서 절반 이상이 대환대출이었고요. 그 다음에 50년 주담대 같은 경우 뭐 7, 8월에 나왔던 것들 보니까 50년 주담대는 2조가 늘었는데 전체 주담대는 한 2, 3천억 줄었네? 한 4천억 줄었네? 라고 한다면은 50년으로 받아서 35년, 30년, 40년짜리 대출을 갚은 거예요. 왜냐면 당장 갚아야 될 원리금이 줄어드니까. 그러면요, 당장 원리금을 못 갚아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나왔던 금매들이 들어가서 조금 더 버틸 수 있으니까 내가 조금 더 이익을 내겠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나쁜 놈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요, 그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2021년에 정점에 한 10억짜리 집을 샀는데 22년에 한 7억까지 떨어졌어요. 이자도 계속 올라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6억 5천 막 이런 식으로 내놓고 있는데 집값도 다시 올라간다고 하고 정부에서 대출도 다시 내주니까 내가 그래도 손해는 좀 덜 봐야 되겠다. 9억 내놓자. 사는 사람 있겠지. 2019년처럼 다시 오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물론 그 사람들도 손실이겠지만. 그래서 어떤 단지 같은 경우는요, 제 기억으로는 헬리오시티에 있던 84였는데 21년에 고점에서 샀다가요, 최근에 다시 올라갈 때 재빨리 팔았는데 그것도 몇천 손해보면서 팔았어요. 그런 경우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핵심은 두 가지가 지금 잘 안 모여서 그런데 역전세 추세가 끝났다. 자꾸 이 언론들이 이걸 퍼뜨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매 사라졌다. 근데 일단은 역전세 추세가 끝났느냐? 아니에요. 지금 또 한국은행에서 4월에 분석한 것보다 최근에 분석한 게 역전세 위험가가 더 많다고 합니다. 지금 언론에서 계속 전세가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전세 가격 지수 한국 부동산원에서 계속 오른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은 오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일단 2년 전 전세가보다 낮고 지금보다 상승 거래가 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갱신 거래가 오히려 신규 거래보다 높아서 이중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갱신하는 이유는 집주인이 갑이기 때문이고, 집주인이 갑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잔금 안 주면 내가 그 집 못 들어가요? 그러면은 내가 그 집 나올 땐 잔금 받아야 되는데 잔금 못 돌려주겠다고 다음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 살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럼 역전세는 끝난 게 아니에요. 다만 이제 금리를 눌러놨기 때문에 역전세 나오고 있는 것들이 추세가 조금 더 완화되었고, 그러니까 수요가 조금 더 늘어나니까, 요 상황에서 전세값은 떨어졌고 금리를 완화했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서 전세 매물이 줄어드니까 언론에서 다 같이 담합해서 전세 올립시다 라는 식으로 전세 올라간다고 계속 기사를 내니까 그렇게 예전처럼 싼 매물을 내놓으려는 사람들이 다시 올려가지고 내놓는 상황인 것 뿐이에요. 근데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정부에서 또 가계부채 억제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전세가가 계속 오를 수가 있겠느냐.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역전세 가구수가 어마어마한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금매가 사라졌다. 금매가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갈아타기 했던 그 대출들이 다 막히고 있습니다. DSR을 우회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IMF에서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IMF에서 지적을 하고 있었다는 거, 그걸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나라 신용등급 떨어뜨리려고 그래요? 안 그래도 위험한데? 그래서 지금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아직 남아있지만 DSR을 우회해 가면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사라지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계속 버틸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은 결국에는 금매 안 내놓고서 갈아타기로 버티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경매가 나오는 게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경매가 지금 빠르게 늘고 있다. 그리고 파산, 회생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요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월소득 300만원 이상 채무 조정자가 급증하고 있다. 채무 조정 프로그램 이용자 중 고소득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가계부채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근데 고소득자가 부채 위기가 된다는 거, 고소득자는 보통 부채 위기가 안 되는데, 왜냐면요, 저소득자 같은 경우는 필수 생계비가 많이 들어가요. 필수 생계비 비중이 높은데, 고소득자 같은 경우는 이 비중이 낮기 때문에요, DSR 40%만 잘 지키면은 위기가 될 일이 별로 없다. 근데 요걸 초과해가지고 대출을 받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여기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필수 생계비가 가처분 소득의 90% 달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연료비나 뭐 이런 것도 올라가서 필수 생계비 비중이 이렇게 높은데, 저소득자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고소득자 같은 경우는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처분 소득이 줄었다. 가처분 소득은요, 소득 빼기 비소비 지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세금, 그 다음에 대출, 원리금 등 소비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나가는 돈을 비소비 지출이라고 합니다. 주거비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남는 가처분 소득 대비로 다 지금 저축할 거 없이 다 지금 생계비로 쓰고 있다, 저소득자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조금 중소득자, 고소득자 같은 경우는 그게 돼야 되는데 요 비소비 지출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니까 금리 좀만 올라가도 영향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말씀드렸어요.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왜 위험하냐. 1억에 금리가 10%일 때랑 대출 10억에 금리가 1%일 때는 우리가 내는 이자는 연 1,000만 원으로 똑같다. 그래서 금리가 낮을 경우 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다.
그런데 이렇게 늘어난 가계부채가 어떻게 위험해지느냐? 똑같이 금리가 1%가 오른다고 했을 때 이때는 1,100만 원이 되지만 이때는 2천만 원이 돼서 부담이 확 늘어난다. 금리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높으니까 금리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역전세가 더 다시 심화되고, 그 다음에 대환대출이 안 나오면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미 늘어나고 있는 경매를 보면 답이 나온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팔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서울 매물이 안 나올 때 38,000건이었는데 잘 나오니까 74,000건까지 나왔어요. 74,000건 이상까지 나왔는데 지금 얼마나 나왔는지 한번 봅시다. 서울 기준이에요. 이제 7만 건까지는 좀 줄었네요. 추석 되니까 이게 집계가 안 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올라가 있는 시간은 길어지는데 계속 빠지는데 중개사가 새로 등록을 못해서 지금 빠지고 있는 거지만 추석 전에 75,000건까지 늘어났어요. 38,000건에서 75,000건까지 늘어나는 건 2배예요, 2배. 37,000 몇백 건이었는데. 그러니까 8년 사람들은 2배로 늘어났다는 소리예요. 부동산은 수요 공급의 시장이라고 그랬죠. 공급이 저렇게 늘어났는데 저 부분은 항상 공급에서 뺀다니까. 이것만 무시들어도 답이 나와요. 사람들은 지금 팔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데 비싸게 팔고 싶잖아요. 우리 솔직해집시다. 당근 해봐요. 당근 해봐도 예를 들어서 내가 그 20만원 주고 산 운동기구가 있어요. 당근에다가 올려놓을 때 처음에 10만원 올려놔. 안 사. 8만원 올려놔. 안 사. 7만원 올려놔. 안 사. 6만원, 5만원 올려놨는데 5만원대 누가 사. 그럼 그 가격이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내가 좀 더 버틸 수 있으면 좀 더 비싸게 내놓고 싶은 거다. 그런데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 금리가 올라가니까 여력은 떨어지죠. 다시. 이런 상황에서 DSR 우회해가지고 대출해주는 방안이 사라지고 있다. 그럼 떨어질 거예요? 안 떨어질 거예요? 답은 뻔한데. 그러니까 8월에 거래량이 잠깐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50년 주담대가 이제 끝난다고 하니까 막차 탄 거예요. 그러니까 9월부터 거래량 다시 줄어들잖아요. 7월에 줄었다가 7월에 줄어든 이유가 이제 거래가 끝나가나 이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50년 주담대 막차 수요 때문에 8월에 잠깐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9월에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10월, 11월에 그 지표가 다 나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계속 올라갈 수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답은 다 나와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